아니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임대차까지 못하게 하면 이거를 왜 이렇게 임대차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살아야만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을 임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금융적 이익보다 살아서 내가 양도소득세를 깎을 수 있는 세금적 이득이 더 크거든요. 네.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한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을 세 채 가진 사람에 맞출 것이냐, 세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을 한 채 가진 사람으로 맞출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 시간 우리의 투자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나라 경제를 또 걱정해보는 경제썰전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알고란의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참고로 하이닉스 보유자입니다. 하이닉스 보유자. 네, 물렸습니다. 하이닉스 보유자. 네. 자, 고란 기자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랜 휴가에서 돌아왔습니다. 어게인 권순우, 권 어게인. 네, 반갑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예, 악권 권순우입니다. 네, 예, 하이닉스 보유자입니다. 하이닉스 또 보유자. 근데 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아니 왜냐면 오해하죠. 제가 약간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너 왜 이렇게 실실 쪼개냐, 너 닉스 닉스 없으니까 없지? 그렇지라고 하는데 저도 물려 있습니다. 머릿속에 물려 있습니다. 네, 물려 네. 있습니다. 자, 물린 걸로 따지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하이닉스 물려 있고 네. 현대자동차 크게 물려 있습니다. 아니 진짜 물려 있어요 하이닉스? 네. 불타기 왜냐면 했네, 불타기. 나중에 그죠? 추가로 들어간 엄청 게 문제인 것 들어갔구나.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나 이해가 잘 안 왜 돼. 문제예요? 오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주에 평당가가 60만 원인 거 아니에요. 되지 않았어요? 80.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상이었고. 그렇군요. 자, 네. 그런가 왜 이렇게 하면 즐겁게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 최부장은 네. 당연히 저는 신 기자는 아직도 그 아닙니다.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저요? 최 부장님 어제 놀라운 이야기를 어제 잠깐 네,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역시 될놈 되리라고. 아, 델롬 대리 아닙니다. 제가 많이 물렸고 주식을 안 한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처음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일치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너무 저를 힘들게 했기 부동산의 때문에. 가치는 가격과 일치합니까? 아 저는 근데 안정적이라고 오히려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식을 안 하다가 휴가 때 쉬고 있는데 진짜 뉴스를 일부러 노력해서 안 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들어있는 주식인들 방들이 많이 있는데 네. 나라 망한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심하게 떨어지더만요. 맞아요. 아, 지난 수요일 목요일 네, 그래서 아, 127만 원까지인가 뭐 124만 원까지 네. 떨어지는 걸 제가 보고 네. 들어갔어요? 근데 안 최부장이 들어갈 들어갑니다. 수는 없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핸드폰 용량이 항상 뿌리거든요. 애기 영상 때문에 지우고 대단하다. 앱을 깔았습니다. 대단하다. 깔고 이제 이게 몇 년 만에 한 거라서 이제 비밀번호를 찾고 그쵸. 돈이 진짜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와, 대단하다. 어렵게 넣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먹으셨다? 그렇죠. 그 최태원 회장님보다 더 싸게 산 거네요? 아, 그렇게 120만 원대 안 사고 140만 원에 한 주를 사고 130만 원에 한 주를 샀어요. 두 주 샀어요? 예. 그리고 171만 원에 금요일에 상한가 팔았습니다. 7대 팔았습니다. 와, 매도 시점도 예술이네요. 아니 난 두 주 샀어요? 아, 돈이 없어요. 그것도 돈 그게 힘들게 어디예요? 받았어요. 아니 그 저는 얘기하려고 지금 반년 넘게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고 맞아요. 여기는 아니, 이틀 투자해서 수익을 받잖아요. 아니 두 주 산 얘기를 지금 우리가 6분 동안 들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 나 그날 또 샀다고 해서 엄청 산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돈이 우리 없어요. 정프로님은 이게 그 서민들의 마음을 모르세요. 그래. 2주 사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100만 원 엄청- 번 거잖아요. 아니 100만 원은 못 벌었지만 아무튼 근데 두 주도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 돈을 하려고 제가 동생한테 돈 있냐? 야 이대주주래 이대주주. 이거는 이대주주. 이주주. 이주주. 아 지금 다시 이제 다 파셨고. 네, 없습니다. 아 여튼 뭐 축하드리겠습니다.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별 의미는 없군요. 네, 결국 여기 이게 예능 저격행위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아, 저는 얘는. 안 할 겁니다. 주식 다시. 네, 여튼 뭐 축하드리고 지금 주식은 오늘 보니까 조금 빠지는 거죠? 예, 1.4% 정도 빠지는 것 같고 코스닥이 오늘 좀 많이 오릅니다. 네. 코스닥은 많이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한 4% 가까이 빠지는데 네이버가 한 7%, 8% 지금 오르고 있고 SK 이터닉스 여기 이제 에너지 관련이죠? 예. 예, 여기가 한 24% 이렇게 오른 것 같네요. 대체로 지금 반도체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방산도 괜찮은 것 근데 이제 같고 반도체가 화장품. 빠지니까 지수는 빠지는군요. 기분이 네. 너무 안 좋네요. 왜요? 아닙니다. 아 삼성전자 닉스 두 개 보유하고 계시니까. 네. 혼자 갈 때는 좋았죠.
아닙니다. 아니죠. 주변이 안 보였죠. 혼자 갈 때는. 뭐 좋고 나쁘고가 없었죠. 네, 꿈을 꾼 기분입니다. 네. 자, 하여튼 주식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요게 이제 저희도 잠깐 뉴스 시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거 간략하게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많이 얹었습니다. 주식은 물렸고 집도 없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 소식을 전해야 돼서 네 아무튼 네. 하여튼 이제 부동산 세제 전반 손질한 게 4년 만이고요. 네. 최근에 뭐 전세, 월세, 매매 트리플 강세장에서 대통령이 토론회도 열고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큰 틀에서 이제 한 줄 평을 좀 하면 네. 많이 똘똘한 한 채를 잡겠다. 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녀석은 잡겠다. 많이 상당히 똘똘한, 똘똘한 네, 놈은. 아주 똘똘한 녀석은 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은 일단 보호를 해주는데 이제 살고 있지 않은 집,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 양도세를 다 올립니다. 이제 살고 있어도 아주 많이 똘똘하게 비싸면, 그러니까 대략 시가가 32억이 넘으면 네. 이제 세율을 높인다, 과세를 더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기본 종부세 기준도 1세대 1주택 기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습니다. 대략 시가로 보면 2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도 저희 브리핑 때 얘기를 했지만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냥 덜 똘똘한 다주택자들이 역차별받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율을 주택 수가 아니고 주택 가액의 총합으로 이제 일원화를 했습니다. 맞아. 네, 이런 지점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집 팔았을 때 이익 보는 거. 원래는 이제 거주기간, 보유기간 각각 계산해가지고 했고 뭐 장특공 등등이 있었는데 갭 투자를 해서 이익을 봤을 때 실제로 거주를 한 적이 없으면 혜택이 일절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장특공 한도도 초고가 주택은 한도를 줄였습니다. 네. 10억까지 줄였기 때문에 10억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왜 강남에 막 한 10억에 집 샀는데 막 80억, 90억 된 사람들 있잖아요. 무한정 공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게 부동산 세금의 정상화다. 공정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값 잡으려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네.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뭐 일시적으로 매물이 풀릴 수도 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리빙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 수도 있다. 네, 이제 네, 네. 많이 똘똘한 한 채에서 이제 공시가 14억 이하 조금 똘똘한 한 채로 또 쏠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고 네. 이제 그래가지고 세금은 그래서 더 거치는 거야라고 봤을 때 그렇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누적 13조 3천억 원이 더 거칠 것이다. 이 중에 9조 3천억이 종부세 세수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 똘똘한 한 채 이게 참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똘똘한 휴대폰 뭐 10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 두 대 있다고 해서 뭐 50만 원짜리 두 대라고 우리가 통신요금을 싸게 해주진 않잖아요. 너무 좀 억지스러웠죠? 네, 비유가 그래서 다 이해했는데 왜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비교원이 있어서 인터넷과 휴대폰 정수기 렌탈 상담받기 위해서는 최대 132만 원 혜택이 있는 비교원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휴대폰 신제품들이 많이 또 출시되고 있어서 입맛 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갤럭시 폴드 8인가? 그 새로 나온 거 아주 예쁩니다. 네,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마 조만간 애플 아이폰도 아마 폴드형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비교원에서 꼭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일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를 찔려가지고 네. 리액션을 못 하겠어. 앞에 길게 설명한 거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뉴스 그들이 브리핑 끝나고 광고만 공 들어가는 기억하면 됩니다. 1670-2571만 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들으면서도 조금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조금 네. 그 맥락을 좀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맥락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의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맹목적인 그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있어요. 있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네. 다주택자라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때리게 해놓으니까 그분들이 그걸 다 팔고 제일 비싼 거 하나를 남겨놓는 그랬죠. 그게 똘똘한 한 재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 팔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집을 다 팔고 서울 중심으로 옵니다. 한 채만 있어야 한 되니까. 채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한 채만 있는 데는 딱 정해져 있는데 네. 모든 걸 팔고 일로 다 모이니까 이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지역, 강남, 성동 이쪽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맞아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좀 나왔었던 거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채를 가진 사람이나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나 가액을 맞춰서 종부세를 매기겠다. 요걸로 바꾼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아까 전에 종부세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을 세 채 가진 사람에 맞출 것이냐, 세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을 한 채 가진 사람으로 맞출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과 다주택자가 세율이 달랐으니까 이거를 밑으로 맞출 거냐 위로 맞출 거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거를 위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초고가에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내던 그 종부세에다 맞춰서 올라갔기 때문에 종부세 세수가 더 거치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거주 비거주 문제가 있는 건데 거주 비거주.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았냐 살지 않았냐 그냥 사놓고 그냥 세만 들여놨냐 아니면 내가 여기 진짜 살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 가격은 한 채가 100억이건 10채가 100억이건 똑같이 이제 100억 있으면 세금 낸다는 거고. 예, 예. 예, 그건 이제 하나 됐고. 예, 예. 예. 그리고 이거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살기 위해서 이거를 네. 사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살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네가 살려고 집을 산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얘를 차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금 혜택을 안 주겠다. 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장기 보유 일단 종부세 기준에서도 종부세 기준이 원래 공시가 12억이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4억까지도 종부세를 빼주겠다. 이렇게 한 거고 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은 9억도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 네. 이렇게 바꾼 거고 그럼 여기서 길게 가져갔을 때 오래 가져가고 있을 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전체 그 가격 그 세금을 매기는 가격을 산정을 할 때 네. 80%를 까줬었어요. 세금 내야 될 게 뭐 10억이면 8억을 까준다고요? 아, 양도소득세. 양도세의 양도세. 경우에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10억을 내야 되는데 8억을 까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8억을 네. 까줬었어요. 근데 이게 10억에서는 8억인데 100억에서는 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났네. 누가요? 아니 그 까이는 사람.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집값이 셀수록 더 많이 까주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한도를 잡아놓은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보유하고 거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주던 거를 보유만 하고 있었던 거를 인정 안 해주겠다.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뭐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집이 한 1,000만 가구 돼. 근데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1,000만 가구야. 집이 1,000만 가구고 사는 저 가구 수가 1,000만 가구면 한 가구당 한 집씩만 딱 다 주인 갖고 사는 되는데 왜 2주택, 3주택씩 사는 놈들이 이 시장을 이렇게 많이 끌어올리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센 세금을 가지고 네. 이제 이른바 징벌적 과세를 한 거였고요. 네. 이번에는 비거주에 대해서도 이거는 투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제 개편안의 큰 틀에서 보자면요. 일단 그 집은 확실한 정책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 사는 곳이지 리브하는 곳이지 바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살아라. 지금 이제 반드시 살아라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라라고 할 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반드시 안 사는 거 투기는 다주택자가 투기 세력이었어요. 1주택자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도 투기 세력이 된 거예요. 투기자가 그렇게 해서 세부담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우리 집 전세 주고 내가 어디 가서 전세 살면 그것도 이것도 투기입니다. 투기라는 거죠. 예, 예. 살기 위해서 산 게 아니니까. 뭐 집값 오르는 걸 기대하고 산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리브. 있어서 약간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집에 못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예외를 몇 가지 기준으로 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긴 했습니다. 어떤 그럼 예외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겨 살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학교 때문에 약간 옮겨 살아야 된다거나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깐 옮겨 학교 살아야 때문에 된다거나. 옮겨 사는 건 괜찮아요?
학교가 이제 이전했을 경우에 3년간만 인정해 줍니다. 아, 네네. 디테일하게 나왔네. 네네네. 학교가 이전하면 학교가 이전이 아니라 그 만약에 어떤 애가 어디로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근처에 사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되게 그럼 어려운 다니려고 것 같아. 한 거는 그건 안 되고. 다니려고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니려고 이 보통 이제 뭐야. 전세 주고 전세를 네. 가잖아요. 그렇죠, 학군지로 그렇죠. 보통. 네. 어쨌든 그 예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 예외가 실거주가 그 예외가 인정이 된 몇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누가 인정 판단해 줘요? 그게 이제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조항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법안을 만들고 할 때 시행령 만들고 할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서 그야말로 야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집에 못 사는 거야라는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와. 관건이 되겠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게 만약에 그냥 세금 매길 생각이 비거주에 정말 세금 매길 생각이면 예외 없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소유한 사람들이면 3억 이하는 뭐 없음, 뭐 5억 이하는 조금, 뭐 10억 이하는 조금 더, 20억 이하는 조금 더 많이, 한 30억 이상은 뭐 많이 뭐 이렇게 가면 그냥 심플하잖아요. 심플하죠. 그냥 보유세 자체를 그냥 이렇게 설계하면 되죠. 그래. 1억 똑같이 3% 해. 아니면 뭐 과세를 조금 더 해. 나머지 세금 다 이로 때려 집어넣어.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집값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럼 세금을 내는 내면 거지. 제일 심플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최 부장님 얘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네. 이게 자꾸 정책에, 그러니까 가격에 개입하는 정책하고 가치, 그러니까 시장 가치, 시장 가격에 자꾸 가치를 부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 저도 투자 이거 구분해갖고 너 투기는 나쁜 사람이니까 너한테 뭐 징벌적으로 과세를 내야 돼. 옛날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룸사롱은 되게 비쌌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시장 가격에다 가치를 자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제가 아까 고란 기자님하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을 때, 근데 이거 그쪽 그 강남 송파 그쪽 아니면 마용성 여기 좀 비싼 아파트에다가 세금 좀 더 물리면 시장 안정화가 되냐? 라고 얘기했는데 고란 기자님하고 저도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했던 게 이거는 시장 안정화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네, 이건 조세 정책이에요. 그래요. 시장 안정화는 무관하고. 네, 그러니까 뭐 될지 이거는 안 될지 모르겠고. 아까 처음에 제가 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네. 한 채 세 채 문제, 한 채 다주택자 문제를 합치려고 했던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위로 붙일 거냐 아래로 붙일 거냐에다가 위로 붙인 거고, 그래서 아래 있다가 위로 붙어버린 한 주택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된 상황인 거고, 그리고 거주 비거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와 관련해 가지고 거액 주택하고 좀 작은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 정도를 그냥 개선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시장 안정 정책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근데 시장에다가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는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거주 쪽에다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은 집주인들이 들어옵니다. 집주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세입자가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그 빠숑님 오셨을 때, 김학래 소장 오셨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집주인이 들어오면 집주인이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네. 거기에 들어가서 누군가 또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의자 게임 할 때 한 명이 일어나서 딴 데 옮기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시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이게 집이 이렇게 서로 맞교환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맞교환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집주인 중에 다 서울에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세금을 내는 것이 좀 너무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거주를 하려고 서울에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살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을 예로 든다 그러면 대치동에 애를 키우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돈이 그 정도 집도 살 돈은 없어. 여기 뭐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료는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그 집을 살 돈은 없어. 그러면 거기 애들 학교 거기로 다니고 학원 거기서 다니는데 거기서 못 살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또 임대차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임대차는 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면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동산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임대차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장 안정화 정책은 아닌데 이게 또 다른 정책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세제 개편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임대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만 먼저 나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제가 이제 자꾸 예외를 싫어하는 게 예외가 오래되면 얘가 원칙이 되거든요. 예외가 원칙화돼 버려요. 근데 문제는 원래 원칙에 안 맞으니까 예외인데 예외가 자꾸 원칙이 되면 서로 방향이 안 맞는 애들이 자꾸 충돌한다고. 서로 안 맞는 원칙들끼리 충돌하니까 이게 시장이 엉망이 된다. 그래서 난 예외는 진짜 가능한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자꾸 이렇게 예외를 갖다 붙이고 이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들 상당수는 원래 예외였던 것도 되게 많았을 텐데 이제 너무 지금 충돌이 좀 심해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예외 몇 개 말씀 안 드린 건데 여기에 뭐 훨씬 많죠.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부터 해가지고 뭐 예외 그러니까 예외라기보다 막 그냥 다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죠. 뭐 얘는 착하네, 얘는 덜 착하네, 얘는 나쁘네, 얘는 덜 나쁘네, 얘는 더더욱 나쁘네, 얘는 정프로가 예뻐하는 애 이런 식으로 쫙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부동산 이른바 뭐 시장에 정말 날고기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뭐 그쪽에 해박한 전문가들이 요렇게 딱 그 충돌하는 사이에 빈틈들 찾아갖고 개구멍 찾아서 그쵸. 걸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들만 이제 큰 이익을 또 그 짧은 시간에 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벌어질 거고 별 얘기 다 나오는 거죠. 나는 소득이 네. 없는 노인이고 여기 계속 살았는데 나는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르신들 그렇게 사셨는데 안 빼주실 겁니까? 그런 건 또 그래서 해줘야 그런 어르신을 위해서 납부를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는 또 방안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에 보면. 디테일 아유. 장난 아니네. 네. 됐다, 심플하게 갈 수 없었을까요? 여기 예. 어쨌든 보면 이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냐라고 보면 그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시장 안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근데 발표의 그 카테고리도 보면 이 부동산 관련된 세제 개편이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 추진이라는 네 개의 큰 카테고리 중 하나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그 보도 자료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그동안은 비정상이었다. 그동안 비정상이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양도소득세 정상화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잖아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지금은 거주 40% 그리고 보유 40%에서 총 80% 10년 거주하면 보유 거주하면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왜 집에 대해서 1거주 1주택에 대해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냐를 보자면 우리 그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야, 내 집 한 채 있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이제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반영해가지고 보유에다가 40, 거주에다가 40을 주고 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양도소득세를 엄청 깎아받는 이런 이제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사례로 나왔던 게 양도소득세 200억을 공제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과도하죠. 이걸 정상화시켜야 된다. 아니 그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했을 때 깎아주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샀는데 한 10년 살았더니 한 20억 됐어. 근데 10년 동안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네.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 맞습니다. 이게 장기 보유 네. 특별공제가 언제 도입이 그러니까 해준 거 됐냐면 아니에요. 89년에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처음 도입했거든요. 네. 이때 도입 초기부터 80%였던 건 아니었어요. 네? 물가 상승분에 따른 명목상 차익을 보존하고 그래.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30%로 시작했습니다. 야, 이 정프로 인사이트 좋은데.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80으로 확 올려버려요. 그때는 보유하고 거주도 없었어요. 근데 80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때가 왜 그랬냐? 네. 이때 부동산 시장이 엄청 침체가 됐잖아요. 아. 금융위기 때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네. 80%를 다 깎아줘 버린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보유만 했다고 80을 깎아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거주 40, 보유 40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게 그래서 그 약간 중간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29년에는 보유는 0%, 거주는 80으로 해주게 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 세금 낮춰줬잖아요. 다시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양도소득세 정상화라고 하면 이 80 주던 거 이거를 그냥 세율 자체로 없애버려요? 없애는 건 아니고 좀 낮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낮추긴 어려우니까 보유가 빵, 거주를 80으로 만들어 버리고 상한선 실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29년에는 10억까지만 네, 한도를 설정해서 주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화라고 표현하는데 정상화라고 하기에는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각가지 약간 조금 뭔가 좀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한 거죠. 네, 네, 네. 이게 저 대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집이 89년에 이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중2 때쯤 아마 사신 것 같은데 그때 1억 2천인가 그랬거든요. 네. 1억 2천? 맞아요. 그때 주택 복권이 당첨되면 그쯤 됐는데 그럼 집 살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주택 복권이었구나. 1억 2천인데 지금 2억이 안 돼요. 아, 40년 가까이 됐는데 네. 2억이 안 된다고. 네네. 이거 한참 떨어진 거죠. 네. 그때 당시 가격보다. 그렇지 않아요? 예. 대전에 그렇다고 막 무슨 아주 외곽도 아니에요. 어. 그냥 나쁘지 않은 동네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올려줘요 어떻게 집값을? 30 몇 년 장기 보유인데. 아니 그 여기 그래서요. 양도세가 전혀 어차피 없어요. 세금 안 내요. 거긴 세금 안 아니 냅니다. 이건 네. 세금이 아니라 상금을 줘야지 우리가. 아, 위로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누구는 지금 40억, 200억씩 뭐 저 혜택 받았다며. 왜요? 집은 그냥 리빙 하는 거라는데. 영원히 리빙하신대. 네. 우리 엄마도 아파트 한번 살게 해주자. 씨. 아니 그리고 이제 안 팔면 양도소득세는 안 내도 네. 되니까 지금 정부에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만약에 정책 그 설계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자기 집에 평생 살면 됩니다. 아니 지금 그 그림이에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양도세 공제해 주는 거 한 번만 해주자 그러고 맞아. 아니 심지어 네. 왜 누구는 몇 번씩 이사 다니면서 집값으로 돈 버냐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집에 살면서 평생 살아야 한다. 이게 지금 정부가 그리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 근데 이게 이제 그 그림이 이상적일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자가 비율이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자가 비율이 4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6% 정도는 전세 아닌 월세예요. 그러면 아까 최윤경 기자가 말한 대로 이게 모든 사람이 자기 집 가지고 평생 사는 그 이상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약간 그 간극들 이걸 이제 네. 어떻게 메울 것인가인데 아까 권순희 기자가 말한 대로 이 간극이 당장 나타난 거는 전월세 대란이 나타날 거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약간 도심에 주요 거주지에 핵심 거주지에 빠져서 외곽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야만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을 임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금융적 이익보다 살아서 내가 양도소득세를 깎을 수 있는 세금적 이득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핵심 거주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살던 분들은 어딘가 또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가야 될 테고 네네.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맞습니다. 그 아까 최 부장님 말씀에서 이렇게 정부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그림을 갈 것 같아서 더 불안한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한 주택에서 계속 산다? 아니 이게 시골 동네에서 그냥 혼자 옛날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어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몰라도 아니 자기가 집을 처음 살던 집을 영원히 산다는 거는 집에 부모님이 엄청나게 좋은 집을 물려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청년들이 뭐 돈 모아가지고 집 하나 조금씩 넓히면서 크는 게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좋은 집 살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룸에서 시작하면은 내 가족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 가족 살 수 있는 집은 있어야 평생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그게 마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한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부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데도 그런 식의 방향이 유도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면 그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세제 개편안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그리고서 그 어제 맞을 겁니다. 네. 어제 그 대통령 그 남미 순방 갔다 와가지고 바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게 회의가 끝나고 이제 자료가 나왔던 게 한 11시 반쯤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에서 계속 이게 언제 끝나? 이거 뭐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주택 공급과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공급. 예.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뭐 신속한 실현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제 개편안은 시장 안정화 방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서의 어떤 주택 공급안을 또 빨리 내라고 좀 어제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저는 안타까운 거는 왜 임대차 얘기가 없을까? 지금 주택 공급을 임대차로 공급을 또 안 할 것 같은데 네. 임대차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 분양 아파트 뭐 집을 지면 누군가가 이걸 다 사가지고 임대차를 주지 않는 이상은 임대차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주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누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임대차를 해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을 살 돈은 없는데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은 임대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임대차까지 못하게 하면 네. 이거를 왜 이렇게 임대차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다주택자나 아니면 비거주 1주택자 모두 이제 투기 세력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보자면 비거주 1주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주택을 공급을 할 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공공임대가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공공임대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때 임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민간임대 전세 시장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현재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민간 임대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그 임대 시장 자체를 지금 없애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진짜 실제로 집을 지어갖고 뭐 하는 이 공급은 사실 시차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철학 자체 개념 자체가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꾼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뭔가 모든 정책을 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전월세 폭등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전세, 월세 그다음에 매매 가격 요거는 뭐 늘 그렇듯이 최 부장님이 가장 또 정확한 예측이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상당히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초고가 주택은 그래도 당분간 맞아요. 거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고 팔려는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고령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오긴 할 텐데 그게 막 활발하게 거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매매가의 경우에.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있겠지만 그게 이제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돌지는 않을 거고 아마 하나 찍을 때마다 뭐 비슷한 가격이거나 신고가거나 뭐 금매가거나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하겠죠. 네, 크게 네. 뭐 우리가 신경 쓸 시장은 여기는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25억 언저리 그 집들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많이 가고 싶어하는 집이 될 거예요. 왜냐면 세금에서도 혜택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는 내가 실거주 하고 싶은 지역이 마용성 대부분 요런 가격대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막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임대로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도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그나마 대출이 조금 더 나오는 25억 이하에서는 활발하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정도 매매 가격은 가격이. 그렇게 갈 것 같고 네. 전월세는 이제 무조건 오를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진짜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남의 얘기죠. 진짜 딴 나라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 그쵸. 우리 저 엄마 얘기도 했지만 지방에서는 5억 넘는 집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뭐 대구 일부 지역 같은 데는 조금 비싼 집이 있지만 그러다가 웬만한 지역은 한 맞아요. 5억이면 꽤 좋고 넓은 아파트 신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집값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르잖아요.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낡아서 지금. 낡아서. 근데 그거를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토론회 때 어느 네. 교수님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쯤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전국 평균 5억 원의 2배인 10억 원이면 초고가 주택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좀 네. 뭔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근데 이게 지역에 계신 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 약간 비난을 하는 듯한 방식으로 정책을 짜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것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가는 아까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 채하고 다주택자가 있는데 이걸 위로 맞출 거냐 아래로 맞출 거냐 하다가 1주택자를 위로 맞춰서 세금이 올라가게 된 거라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이 2%에 해당하는 분들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부세와 관련한 얘기예요. 그리고서 아까 제가 이게 시정 안정화 정책이야라고 했던 부분들은 거기 강남에 세금 좀 더 낸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임대차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전혀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금을 대충 계산해 보면 어디가 그래도 좀 제일 나아. 그럼 아까 최 부장님이 찍어주셨던 한 20에서 25억 정도 여기가 딱 그 제도만 보면 거기가 딱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사실 그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데서 다룰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여기서 임대차가 많이 부족하게 됐었던 부분들에는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전세왕, 전세 사기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빌라왕 뭐 이런 거? 빌라왕 네. 전세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빌라를 공급하는 거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는 아예 메커니즘이 달라요. 아파트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금을 조달을 해서 건물을 짓거든요. 네. 근데 빌라는 그냥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 세입자들 전세 세입자들을 넣어요. 근데 전세 세입자들이 보통은 이게 빌라는 가격이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갑니다. 그 높은 전세가를 누가 또 보장을 해주냐면 허그 같은 데가 보장을 해줘요. 네. 근데 그 빌라왕 사기 사건 이런 게 자꾸 나니까 허그에서 규제를 좀 강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짓고서 전세로 내주는 주택 공급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돈도 없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의 공급 시장이 아예 사라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안 그래도 이 주택 공급, 빌라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다 거주를 하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양방으로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비싼 아파트 산 사람들은 세금 내야지라고 하는 부분, 어떤 그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뭐 그래 뭐 그렇게 하셔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임대차 시장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까지 없는 거는 저는 그렇지 않기를 네, 바랍니다. 아직 안 나온 거기를 네, 네. 바랍니다. 아니 대통령이 일단 네. 그 임대차 공급을 빠르게 하자고 오늘 이야기를 또 했으니까 그런가요? 네, 네. 대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 그 세제 정책이지 시장 안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종부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보면 명시된 목적이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어요. 종부세의 목적 자체에 시장 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부동산 요 세금 정상화라는 목적에 맞게 세제, 그리고 아마 시장 기능이 또 잘 돌아갈 수 있는 공급 같은 것들도 같이 따라와 주리라 이제 믿어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언론의 관심도 네.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다가 세금 매기냐 마냐에만 너무 포커싱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서 그거를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만, 네네. 진짜 우리가 뭐 빌라 공급하고 오피스텔 공급하고 이런 게 진짜 우리 언론지상에서 떠들썩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는 뭐 다 똑같지 않았나라는 좀 반성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주택 시장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엔화가 엄청 최근에 싸서 이 우리나라 분들도 일본에 많이 가셨고, 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또 우리 원화도 쌌으니까 네. 많이 왔는데,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왜 이 타이밍일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외환 시장에 공동으로 개입을 하겠다. 보통 엔화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지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고, 한 달러당 163엔 정도 됐던 환율이 155엔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좀 놀라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 예. 근데 네. 이게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방식이어가지고, 보통 2011년이면은 저 글로벌 금융위기 끝물에 이제 재정위기 넘어가 유럽 재정위기 넘어가고 뭐 그럴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으로 개입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고요. 그 여기 또 이제 그럼 미국은 일본에다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달러를 구하려 그러면 달러를 빌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의 국채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달러를 빌려오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근데 팔지 않고 그냥 미국에 담보 잡아서 돈을 받아와요? 이게 지금 미국이랑 공동 개입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국채 금리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4.5. 근데 빚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4.7까지 올라올 정도로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이제 엔화 방어에 나섰거든요. 그럼 엔화를 방어를 나설 때 어떻게 하냐? 달러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 어떻게 파냐? 국채를 들고 있잖아요. 1조 2천억 달러 정도 들고 있어서 가장 최대의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달러를 팔려고 하니까 국채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달러가 생겨서 달러 매도해가지고 엔화를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팔잖아요? 그 국채 금리가 더 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 났네. 국채 금리 더 뛰면 안 되니까 엔화 방어에 같이 나선 거고요. 그래서 엔화 방어에 나설 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같이 뭔가 뭐 국채를 팔거나 아니면은 뭐 엔화를 어디서 사들이냐 이게 아니라 유로를 팔아서 엔화를 사들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아 미국이요? 네. 달러에는 영향 안 주려고? 네. 갖고 있는 유로를- 유로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유로를 유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엔화 가치 방어가 더 급선무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이 모든 목적은 미국 국채 금리를 지키기 위한 게 거예요? 미국은 개입한 거고 일본이 개입한 건 당연히 지금 그 엔화 가치가 40년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물가 급등하는 거고 수입 물가 급등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개입에 나섰는데 미국이 같이 공동 개입에 나섰다는 게 의미가 있고 미국은 그럼 무슨 효용이 있길래 개입에 나섰냐? 자신들 국채 금리 방어를 위해서다라고 금리 볼 안 수 있고요. 올리려고. 그래서 아까 권순희 했고. 기자가 말한 대로 그냥 국채를 내다 던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가는 방식을 쓴 거죠. 근데 진짜 무식한 질문. 원래 환율 방어는 공식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우리도 막 우리가 환율 돈을- 조작. 환율 조작. 태워도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한다고 해도 그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너네 환율 조작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막 대놓고 대놓고 그렇게 해도 돼요? 방어를. 미국은 해도 되죠. 미국은 해도 되죠. 아. 그리고 환율 조작국이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리는 건 지금은 괜찮아. 지금 올리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올리는 괜찮다. 거는 조작이라고 안 해요. 네, 미국이 조작이라고 개입하지 안 해요. 않더라도. 근데 이게 정도껏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환율에 개입하는 거는 모든 정부가 환율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개입을 하게 되고 뭐 구두 개입이라 그래갖고 말로 일단 네. 개입을 하고 시장 개입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어떤 통화를 약화를 시켜갖고 수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비난을 받거나 그러는 게 있는데 자국 통화가 펀더멘탈에 비해서 과도하게 약하다. 뭐 이거 아니면 과도하게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통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율에 대한 개입의 환율 조작국의 어떤 기준들을 보면은 무역 수지흑자가 뭐 과도하게 많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율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서 하긴 합니다. 네, 정도껏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그 엔화는 약하긴 약해요. 근데 다들 저 외신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럼 과도하게 약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 정부 하는 짓을 보면은 너무 빚도 많고 여기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도 올라오고 있으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빚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재정이 되게 힘들어질 거야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재정을 좀 더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엔화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과도하게 약한 것이냐라 그러면은 엔화는 약할 만한 이유가 풍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하면 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일본 물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면 또 이제 국채를 던질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도 국채 던져서 금리 올라가면 주담대 금리 올라가고 11월 여러 선거 문제가 앞두기 전에 있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해석들은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통상협정 맺어가지고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율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좀 미루면 안 되냐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너무 안 떨어지게 해서 빨리 돈 내라. 근데 이게 돈이 제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자 국채라는 게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일본이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사왔죠. 사면 국채를 샀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미국은 일본한테 줘야 되죠. 네네. 국채 산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주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 국채를 다시 미국에 줍니다. 맡기는 거죠. 담보로 맡기는 거죠. 담보로 맡기는 네. 거죠. 담보로 맡길 때는 그럼 여기서는 이자 발생 안 해요? 그렇죠. 하겠죠. 자 그럼 또 달러 그 빌려주는 거니까. 돈은 또 그러니까 달러를 빌려주는 거죠 네, 이번에. 네, 네. 그러면 일본이 이자를 이번에 또 미국한테 줘야 돼요? 약간 뭐 쌤쌤 줘야죠. 되겠죠? 사실 채권을 미국에 맡겼으면 미국에 맡긴 걸로 원래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채권을 던지는 거하고 네. 환을 던지는 거하고 시장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자를 뭐 주고받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네. 이건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내가 여기서 시장에다 채권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달러를 확보해요. 그 다음에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사요. 이게 이제 엔화 방어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채권을 팔고 달러를 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채권 금리도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여기 환율도 이제 방어가 되고 이런 네, 측면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시장에서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음. 근데 배제를 시킨다는 개념이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통화수합 뭐 한국은행이랑 한다 그랬을 때 국민연금이 달러 필요하다고 해서 외국에서 가서 달러 구해오는 게 아니라 외환보유고에 있는 거 가서 빌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시장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미국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특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지금 요 시스템이 예.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환위기 같은 거 생기게 되면 통화수합이라 그러잖아요. 네. 통화수합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멀쩡한 시장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돼요.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뭐 원래 시장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물량을 안전히 그냥 그 시장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달러를 받아올 수 있으면 빌려올 수 있으면 거기서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일본에다 주는 특혜가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다 왜 특혜를 주는데라고 했을 때 아까 고란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좋습니다. 국채를 던지면은 미국이 힘들어지니까라고 설명을 하고 오케이. 있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좋아요, 나빠요? 우리한테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좋다는 게 뭐 약간 상대적일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그 우리 원화 가치가 사실 엔화 가치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화가 엔화의 프록시 통화다 뭐 이렇게 말들 하거든요. 아, 우리도 약간 강하게 갈 네, 가능성.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환율 올랐다고 다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ADR 자금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네. 요 추세적인 흐름이 엔화 강세와 함께 우리도 이제 원화 강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1,400원대 아주 초반이거나 아니면 좀 더 밑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1,300원대를 보는 분들도 아, 있어요. 그래요? 1,300? 네. 1,300원대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1,300원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일시적으로 엔화 강세와 함께 1,300원대까지 찍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좋은 점 원래 경제가 맨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점도 있고 뭐 있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엔화가 강해지면은 이게 엔화가 약한 엔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여기저기 투자를 해놨던 자금들이 네. 있습니다.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네.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엔화가 강해지게 되면은 그 자산을 팔고 엔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 엔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대해서 자산을 팔고 엔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그 파는 자산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최근에 낮은 엔화를 가지고 투자하기 제일 좋은 자산이 뭐였을까? 라고 본다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아니었겠느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엔캐리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반도체 주식을 던지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또 이제 반도체에 미쳐 심 기자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아니 지금 다 나고 순간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로 좀 신기자님 미간에 짜증난 게 주름이 빡.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짜증 났죠. 아닙니다. 그다음에 엔화 올라가면 일본 못 올라간다는 생각이 또 짜증 나죠. 여러모로 지금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반도체 주식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난 7월을 돌아보면 이게 수급의 문제, 반도체와 관련한 수급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지만 펀더멘탈하게 그 기업의 이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내년까지도 문제가 없을 건데 작년 7월에 뭐가 겹쳤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미국에서 레버리지 엄청나게 일으켰던 거 있잖아요. 거기 SA 펀드 했던 그 20대 청년 네. 거기에 뭐 레버리지 4배 해가지고 뭐 수십조를 투자를 했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게 있었고 그 중국에서 TRS라 그래가지고 TRS? 네,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은 안 할 건데 네. 중국에서 돈 빌려가지고 한국 반도체에 투자를 하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그 해외 투자 TRS를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점 포지션을 줄여가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라 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반도체 산업을 이제 시장에서 지원을 해라 그러면서 CXMT를 상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자본들이 한국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들이 TRS가 꺼지면서 좀 빠져나가는 게 있고 CXMT로 전환하는 게 있고 그러면 미국에서 돈 빠지고 중국에서 돈 빠지고 이게 돈이 빠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레버리지는 더블로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국에서 굉장히 과열되게 투자하고 있었던 레버리지 쪽에서의 손실이 좀 커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매매 당하게 되고 반대매매 맞으면 또 떨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을 일으켰던 게 7월까지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때 그 20대 청년 작살나고 나서 네. 이제 좀 괜찮아진 건가? 그리고 중국적 자금들 대부분 꺼진 것 같으니까 이제 8월 달 되면은 이제 펀더멘탈 따라서 좀 봐야 되나? 그래갖고 좀 안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갑자기 엔캐리 반도체 들어온 거 아니겠지? 라는 걱정을 살짝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 기자님. 저 갑자기 어제 다뤘던 오디세이가 떠오릅니다. 오디세이요? 네. 왜 그렇죠? 집에 돌아갈 때까지 10년 동안 네. 키클롭스에게 잡히고 마뉴한테 잡히고 온갖 칼립소. 역경을 겪지만 네. 그는 끝끝내 집으로 귀환해서 다시 왕자를 복수극을 되찾죠. 또 펼치죠.
그렇죠. 네. 복수해야 됩니다. 집에만 돌아가면 원금입니다. 그렇지. 네.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생각이 좀 났다. 아, 길게 보고. 언젠간 갈 것이다. 네. 네.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나스닥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구글, 아마존, 뭐 심지어 메타까지도 6% 이상 올랐길래 아 우리 반도체도 이제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오늘은 좀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장 초반에 좀 가길래 아 그래 오늘은 좀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마음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하. 아 나 진짜 이거 어느 정도만 되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탈고 나오겠다. 지금 네. 층층이 악성 매물 엄청 많죠. 아, 저의 질문은 악성 이제 매물이라고 하지 하지 마시고 말고 네. 안타까운 매물. 안타까운 분들이 많잖아요. 절실한 매물. 절실한 분들. 저의 질문은 이게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박스권이 온 거 아닌가라가 저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한 5,500에서 6,5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조금 팍 치고 올라오기까지도 못하고 있지 않겠나. 그럼 이제 마냥 기다리는 것이 또 답이겠는가? 박스권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근데 밴드를 잡아도 5,500에서 6,500은 너무 작게 잡으시고 아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고점에서 너무 많이 무서워. 떨어지 30% 이상 빠졌으니까 이걸 다시 뚫고 가려면 진짜 그 층층이 너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질문. 뭐 행복 회로를 돌리면 예. 거기가 뚫려야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아니 이게 원래 차트 분석을 하고서 매물 분석을 해보면은 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샀던 국면이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저항선, 지지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저항선에 가면 항상 맞고 떨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털고 팔아버리거든요. 나니까. 그럼 여기서 누군가 팔았다는 거는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은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안 뚫리면은 지친 분들이 보통 팔아가지고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물대를 돌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 매물대가 돌파가 되고 나서 여기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추세적 상승을 그린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건 어떤 심리가 작동을 하냐면은 여기서 산 사람이나 이거 뚫리는 거 보고서 아 이제 추세적 상승이 네. 올라오나 보다라고 해서 올라타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위로 삽니다. 이게 팔 때도 그러니까 원래 매매는 매수하고 매도가 만나야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가격이 떨어질 때도 매수세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올라가면서 사냐 내려가면서 파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매물대 맞고 내려올 때는 갈 때마다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 여기를 뚫게 되면 네. 그 위로는 이렇게 올라가게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약 6,500대 이때 매물대가 좀 있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6,500이 뚫렸을 때 7,000, 8,000 가기가 훨씬 수월하게 갑니다. 그래서 희망회로를 우리는 놓치지 않을 최 겁니다. 부장님 말씀을 하자면 지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가격 조정은 끝났다. 아.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칠 차례다. 아, 되게 고급진 네. 슬픈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의미는 똑같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네. 어떻게 잘 또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아니 안 들어갑니다. 안 저의 이제 원칙 6천 밑으로 빠지면 한 주 산다. 아. 6천 밑으로 가면 네. 따야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 기자가 피눈물 채태원이네. 흘리면 한 줄 한다. 네, 아니, 주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거는 그때 원래대로 통과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이게 정관을 보면은 대폭 후퇴가 됐어요. 네. 지금 원래 이소영 의원이 원래 발의했던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PBR 0.8배 미만으로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상장사 전체가 기준이었거든요. 예. 이소영 의원 안은 예. 정부안을 보면 저 PBR 기업 전체가 아니라요.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 최하위 구간 속한 요거를 이제 한정을 한 거예요. 기업들 가운데 꼴찌들. 네,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적용 대상이 상장사의 일부 7.5% 수준이거든요. 한정됐다. 그런데 이게 대다수 저평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 꽁지만 집어가지고 하는 게 맞냐? 라고 지금 이소영 의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완화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소영 의원은 0.8. 어느 정도 수준 이하면 다 이건 네, 저- 맞아요. 저 뚜드 맞아야 되는 네.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밑에서 전체 성적 중에 제일 하위들 네. 그러니까 상대 평가로 해서 네. 좀 게다가 더- 네.
과세 당국의 심의와 기업 소명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억울해요 우리 이러면 나온 예외예요 맞아요. 하면은 빼줘요. 사연이 네, 맞아요. 부부가 절절하게 네. 또 안 돼. 구절절하게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저는 바보고요. 아. 돈도 못 벌고요. 예. 저는 뭐 진짜 우리 자산 다 쓰레기고요. 예. 밖에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 못해서 저는 저평가된 게 맞아요. 아하. 라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게 되면은 빼준다 뭐 이런 아. 의미인데 진짜 주주들을 대할 만한 경영진의 자세는 아닐 겁니다. 그게. 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다시 이세용 의원이 좀 더 아, 강하게 어쨌든 지금 이게 다 발표된 게 세제 개편 아닙니다. 네. 네. 국회를 통과해야지 진짜 법이 되는 아, 거라서요. 그렇죠. 네. 아주 알겠습니다. 하나만 사과드려도 될까요? 뭐죠? 6천 밑으로 안 떨어진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기 싫다는 얘기죠. 네, 안 산다는 얘기예요. 네. 주식 안 한다 저는.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세제 개편안 관련돼 가지고 네, 네. 그 저 커뮤니티 관련돼서는 커뮤니티요? 예, 그 여러 가지 투자 커뮤니티들 네. 있잖아요. IS 계좌 관련돼 가지고 아. 계약이다라고 굉장히 말들이 ISA? 많더라고요. 네. 이사 이사, 계좌요. 이사? 네. 네. 그 뭐 5년 모시기 맞아요. 어쩌고 그것 나오는 것 때문에. 같은데. 네.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일단 기존 제도를 보자면요. 이 이사 계좌는 일단 만들어만 둡니다. 네. 여기다 돈을 안 넣어도 돼요. 네.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네. 이게 2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일단 계좌 만들어 뒀다가 음. 목돈이 생기면 거기다 돈을 넣으면 거기 그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절세 혜택 받을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2월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해 2천만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전해 만들어서 올해 4천 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무한 연장이 불가입니다. 그 전에 계속 연장 네, 할 수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대 5년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무 가입은 3년인데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복리 효과,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10년 장기로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계좌를 제일 많이 활용하신 분들이 뭐냐면 주식은 어차피 국내 주식은 이게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사실 큰 도움 안 돼요. 이자 배당 소득 나와봐야 크지 않으니까. 많이들 하셨던 게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이걸 이제 장기로 가져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나. 네. 근데 그것도 이분들은 있어? S&P 500도. 여기 이사 투자 많이 계좌에 넣었네. 송사다가 이거 했잖아요. 이사 계좌에 많이 했어. 넣고 계속 투자하면 네. 무한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 안 넣었는데 근데 2월 안 된다. 이제 안 돼요. 이제 큰일 났네. 지금까지 넣으셔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5년마다 세금 정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약간 그 뭔가 초장기 복리 혜택을 누리던 이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ISA 계좌에서 마이너스 난 거는 저 세금 안 내죠.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냅니다. 플러스가 그렇죠, 있을 그렇죠. 때만 냅니다. 저 놀라웠습니다. 상금 달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위로금 또 위로금. 아니 ISA 계좌가 나는 이제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관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카카오라고 저는 카카오 아시죠? 네. 카카오. 카카오톡. 카카오. 네네네. 네. 먹는 카카오 말고. 카카오. 네. 와 그래 나는 카카오를 제가 안 샀다고 생각했거든요. 카카오를 나 샀다고요? 카카오 보유자가 아니라고 저는 주식이야? 알고 있었어요.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근데 ISA 계좌가 음. 혹시 은행 가서 증권사에서 이렇게 개설하든가 네네. 네. 증권사에서 네. 아마 개설하면서 그때 한 뭐 주 줬나 살까 보다. 하다가 아마 뭐 거기 직원분이나 누가 뭐 요즘 뭐 카카오나 에. 아마 그랬었나 봐요. 저도 기억이 안 나. 그때 그걸 그- 사놨더라고. 아마 그때 그 우리 그 코로나 19 때 제일 인기 있었던 주식이 카카오 그런가 네이버였잖아요. 봐요. 예. 와 그래갖고 난 원래 난 이게 다른 이렇게 계좌 보다가 계좌가 전 이제 여러 군데 그쵸, 나눠져 그쵸. 있으니까 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IS 계좌가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됐어요. 와 거기에 근데 카카오가 숨어 있더라고. 근데 와. 몇 개 있었는데요? 금액이 네. 조금. 근데 네. 그 문제가 돼요. 그렇게 있는 게 돈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잃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마이너스가 났다니까요. 카카오에 마이너스. 카카오가 지금 났다?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카카오가. 그럼 마이너스 내면 좋네. 이 뭐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웃음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웃음이 네. 나오. 웃음이 나오. 저는 저거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베이커리 카페. 네. 그거. 그것만 끝으로 한번 좀 예. 여쭙겠습니다. 예, 그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을 좀 정비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주요 제외 업종으로 마트, 버스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주차장. 창고업, 병원, 약국
그게 주차장도 대표적인 땅 물려주는 맞아요. 그런 네. 방식이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제외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업을 가업 상속으로 해요. 원래는 그쵸. 됐었어요. 주유소 네. 주차장 이런 기가 막힐 텐데. 네. 땅은 넓은데 네. 돈은 얼마 안 되고 예, 그래가지고 넘기고 나면은 상속 그 거기 이제 세액 혜택 받고 그다음에 빌딩 건물 올리면 올리고 참 기가 막히다 진짜. 그렇죠. 아, 저희 아버지가 참 노력을 안 하셨어요. 주차장도 안 하시고 뭐 하셨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꿈은 재벌 2세였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노력을 안 재벌 하셔 1세가 아니야. 노력을 안 하셔가지고 여든이 넘으셔갖고 이게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철학의 차이가 있겠는데 저는 이 가업 공제를 해줘야 되나 아.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긴 해요. 아, 네. 가업 공제라는 걸. 그 중기제조업들 쪽에서는 그런 그쵸. 일들이 좀 많이 있긴 그쵸.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시장 원리에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중기제조업들은 좀 그 사업의 연속성을 암묵지 좀, 같은 네.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저런 거 들어갔습니다. 그 백년 소상공인이라든지 명문 장수 기업 같은 경우는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현행은 10년이거든요. 저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차장을 30년을 해야 되는. 아 주차장은 하지 어차피 해야죠. 다른 게 어렵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있고 그리고 상속을 받은 이후에도 10년 이상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행은 5년 이상입니다. 네, 많이 그래서 늘렸어. 이 부분도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도였는데 좀 개선이 됐습니다. 아능 찐빵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네. 아들도 30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합쳐서 30년, 상속받은 이후에는 10년. 안흥찐빵 정도는 대를 이을만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나온 게 이 저기 일산 파주 이런데 엄청 크게 베이커리 베이커리 카페? 만들어 놓고 김포. 이제 네. 가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재산을 물려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ISA 관련돼 가지고 2월 폐지되는 거예요. 그거 소급 적용되냐라고 하는데 기존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편 이후에 보면 일몰 기한이라고 해서 제도 네. 운영을 29년 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이 기한을 29년 훨씬 있죠. 뭐 30몇 년, 뭐 40년을 설정해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같이 일몰이 되는 건지 이사 혜택이 아니면 그분들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2월 폐지는 기존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여쭌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럼 저도 하고 싶은 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뭔데요? 한 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더위 먹으면 곱게 먹으라고 도란냐고 해가지고 더위를 곱게 아, 먹어요. 더위 곱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업 상속은 저는 요런 집들에게는 허용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아. 본정심. 아. 여기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 사슴들을 그냥 쪄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염소, 보는 거죠. 염소. 사슴이 아니라 염소. 염소 네, 참 흑염소들을 그냥 내려버리는 겁니다. 엑기스로 진하게. 우리 권 기자님이 매우 좋아하시네.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뜯으시. 아, 이거 네. 진짜 좋아요. 아, 예. 이거는 진짜 가업 여름에 기운이 혜택 줘야 쭉쭉 될것 빠질 때 같습니다. 진짜 힘이 나요. 그래요. 여기에는 그냥 염소만 내린 게 아니고 염소 혼합 추출액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진액입니다. 흑염소 고기마저 55%를 배합을 했고요. 심지어 이 물보다 고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물반 고기반. 흑염소 고기를 그만큼 많이 넣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24개월령 암컷만 해서 냄새를 다 쪽쪽 빨아먹는 소리만 효과음으로 들리니까 아주 맛있어요. 좋네요. 네, 그리고 내장 빼고 고기와 뼈만 정말 이렇게 아주 고아낸 거고 여기에 이제 천종 산삼 DNA 99% 일치하는 산삼 배양근 요거까지 함께 넣었다는 겁니다. 산삼 배양근과 바로 염소 흑염소로만 만든 요게 농업 회사법인 옷가네에서 만들었는데요. 자, 신 기자. 옷가네요. 일본어 아니라고요. 옷가네에서 옷가네. 옷가네에서 왜 터진 거야 갑자기? 자 우리 신 기자님 이것도 짤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개 기자님? 들어주시고요. 요새 쇼츠 여왕이던데. 맞아. 진짜 옷가네래요. 그 네. 옷당 할 때 기자님 옷이네. 쇼츠만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팬이 많이 있습니다. 옷가네에서 만든 본정심 네. 진
네, 흑염소. 여기서 옷간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옷가네가요? 일본이랑 일본. 미국이랑 아, 개입을 옷가네가 해가지고. 앵꼬됐어요. 옷가네가 타카이데스네. 자, 여튼 녹용 흑염소 산삼 배양근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자, 드셔본 우리 권 기자님 힘이 좀 나나요? 아 이게 저는 흑염소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다른 향이 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몸에 좋은 향만 그냥 있습니다. 한약 냄새. 네, 한약 냄새. 향을 잘 잡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누린내가 역한 나는 느낌이 것도 날 있는데. 거라고 좀 걱정했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먹 넘김이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백출, 진피, 갈근, 황기, 인삼, 복령, 감초, 오가피, 생강, 대추, 녹용, 수세미. 수세미? 아, 수세미 수세미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있죠. 네,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간 본정심 진 녹용. 올 여름 건강하게 튼튼하게 여러분의 면역력도 지켜 가시면서 힘 있는 가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로 우리 경제설전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고란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좀 하이닉스에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하이닉스에 좀 힘좀 보내주고 내라. 힘좀 내라. 하이닉스에 본정신 보내드리고 싶다. 그 IS에 이제 당장 넣어요. 올해 거 돈 다. 올해 거다 큰일 넣었어요. 났어. 네. 다 넣고 그거를 한 번에 다 사도 돼요? 뭐 다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분할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걸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매수도 분할로 매도도 분할로. 그럼요. 한 번에 사면 안 돼요? 뭐안될 건 없지만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뭐 사고 싶은데요? 저 S&P 500 S&P 500 그건 사도 돼요. 한 번에 사도 돼요? 네,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네.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좀 ISA 가지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긴 한데 ISA 계좌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는 나라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야,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에게 아, 말잘 이익을 주기 듣는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뭔가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분리라고 해준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에 좀 도움이 되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네. 청년들 종잣돈 만들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첫 ISA? 번째는 이제 투자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네. 해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네. 위한 게 있었는데 ISA를 해놨더니 그 양도소득세가 없으니까 매일 미국 주식만 사고 네, 있는 그렇죠. 거예요. 참고로 아. 개별 주식은 안 되고요. 네, ETF만 ETF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IS 계좌는 개별 주식 안 돼요? 네. 아, 그러지 국내 주식은 돼요. 네. 카카오를 왜 샀나? 근데 지금 해외 다시 생각하고 분노할 뻔했어. 따질 싼다면서. 해외 개별 주식은 안 돼요. 해외는 ETF.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환율이 우리나라 진짜 약할 때 있었잖아요. 1,550원 넘어가고 막 네. 그럴 때 그때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니 나라가 세금 혜택까지 줘가면서 맞습니다. 외국 투자를 하게 해야 되냐 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게 세제 개편에 들어간 거 보니까 네네네. 그때 그 취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ISA는 약간 해외 투자 말고 국내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더 강화했습니다. 네, 국내장 투자해야지. 예. 자, 국내장으로 갑니다. 신 기자님. 근데 지금 댓글에서 시대원 이제 국당 떠나나? 아싸 이제 폭등 막 이런 거 올라오는데요. 그럼 뭐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빨리 떠나라고. 네. 네, 아닙니다. 네. 자, 다 같이 국장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죠. 네. 네. 돌아갑니다. 아, 이제 죽을 때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죽어도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다 같이 죽습니다. 자, 오늘 장르한 여의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예적금 넣으래요. 여적금. 네. 네,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기자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두 기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다시 저희는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